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1의 박소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초심 다시 항상성 유지해서 원래대로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당부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마음가짐을 바로 잡았으면 원래대로 이제 몸의 자세를 좀 바르게 해봅시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야자 감독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의 책상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엎드려서 공부하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막 허리가 부러지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발라야 여러분들 피로감이 좀 덜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몸의 이제 상태를 잘 만들어 놓읍시다. 그래서 오늘의 선생님의 캠페인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지금도 똑바로 이렇게 꼿꼿이 서가지고 강의를 좀 듣자 하는 거 얘기를 좀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할 부분은 항상성 유지의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나머지 부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항상성이 조절되는지 그 과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선생님과 공부할 부분 학습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짠! 간만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써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한 뭐 2줄 정도씩 써 있었는데 오늘은 뭐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항상성 유지에서 항상성이 유지되는 두 가지 원리와 혈당량 조절까지는 그렇죠. 저번 시간에 함께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색깔이 약간 좀 연하게 이렇게 표현이 구분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해보면 항상성이 유지되는 원리 두 가지 뭐가 있었어요? 어떻게 항상성이 조절이 됐었죠?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원인이 결과를 낳았을 때 이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피드백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 피드백에 의해서 대부분의 호르몬의 생성량이 좀 조절이 되는 그런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작용을 해서 이 하나의 대상의 그런 작용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 뭐였어요? 네 글자로 어떤 작용? 그렇죠. 서로 길항적으로 작용하는 길항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세 가지 호르몬 뭐가 있었어요? 바로? 그렇죠. 일단 혈당량을 낮추는 작용하는 인슐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인슐린, 그 다음에 혈당량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두 가지, 글루카곤과 글루카곤,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에피네프린, 요렇게 두 가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어떤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글루카곤이랑 글리코젠이랑 이름이 헷갈려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리코젠은 우리가 그 다당류 중에 한 종류잖아요. 글루카곤은 그 글리코젠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죠. 호르몬이기 때문에 끝에가 곤으로 끝난다. 호르몬, 그 다음에 글루카곤, 이렇게 끝글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공부할 부분,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이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와 더울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지금 선생님이 이 촬영하고 있는 오늘 이 비가 오면서 조금 스산한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래서 체온을 유지해내는가, 그런 거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삼투압이 조절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삼투압이 뭔가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말. 그렇죠. 약간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액의 농도. 체액의 농도와 삼투압이라는 값은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더해서 174페이지 더 알아보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체내에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또 조절하는 그런 기작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심화학습, 탐구활동, 그리고 문제를 약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얘기할 부분 첫 번째, 체온 조절인데요. 일단 이쪽으로 잠깐 이동을 해서 얘는 지우고, 그렇죠? 지우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체온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일단은 왜 체온을 조절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좀 알아봐야겠죠. 체온이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 약간 좀 체온에 관련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이 체온이고요. 체온. 그 다음에 Y축이 뭐냐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효소의 활성이에요.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낸 그런 그래프다라고 나타냈을 때 여기는 이제 뭐 단위는 이렇게 도씨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우리의 주 온도인 36.5도 정도가 있을 때
이 온도 정도에서 가장 효소 활성이 최대 피크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40도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이렇게 활성도가 떨어지는 그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효소를 이루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열이 너무 가해지면 온도의 변화가 크면 그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변하면 그 기능을 잃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체온 범위 내에서만 효소 활성이 최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물질 대사가 활발히 우리의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일어나는 그런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체온을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체온이 올라갔을 때는 떨어뜨려 줘야 되고 너무 낮아졌을 때는 이거를 다시 올려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조절에 관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의 발산량을 조절한다. 발산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열의 발생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두 가지가 굉장히 흡사한 그 단어로 보이지만 뜻이 좀 다르죠? 발산이라는 얘기는 밖으로 내보내는 걸 얘기해요. 지금 내 몸에 이미 열이 있는데 그걸 얼마만큼 내보낼 것인가 그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 열의 방출량을 조절한다. 이렇게 좀 다른 언어로 써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방출하는 정도, 발산하는 정도를 조절하게 된다. 자, 두 번째는 발생량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만들어낸다는 거죠.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그 양을 조절해서 조절을 하게 된다. 요거는 다른 말로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의 생성량을 조절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만약에 출제가 되었을 때 다 같은 의미라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체온을 일정 범위로 유지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흔히 드는 비유가 뭐가 있냐면 우리의 그 집 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단은 어떻게 해요? 보일러를 틀죠. 보일러를 틀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열을 발생시켜요. 이렇게 생성되는 열의 양을 많이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일러를 켰는데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나요? 아니죠. 일단 창문을 꼭꼭 다 닫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그 창문에 뭐 붙여요? 뾱뾱이 붙이잖아요, 요즘은. 그거 붙이고 그 다음에 커튼도 치고 이거는 뭐를 막는 거예요? 바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열 발산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체온을 조절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반대로 가야 돼요. 만약에 둘 다 열 발산량도 높이고 열 발생량도 높이는 경우는 어떤 얘기냐면 보일러를 이게 빵빵하게 틀어놓고 문을 다 열어놓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발생량을 높이면 발산량을 낮춰야 그 효율이 극대화가 되고요. 만약에 너무 더운 우리 여름이다. 여름이면 일단 보일러를 꺼야겠죠. 발생량을 낮추고 그 다음에 발산되는 양도 늘려야 되니까 창문을 활짝활짝 열어서 체내에 더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조절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조절 과정이 그림으로 나오는데 그걸 좀 살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추울 때와 더울 때로 나눠서 볼 거지만 일단 기본은 추울 때 일어나는 조절 과정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더울 때는 그거의 반대, 추울 때 일어나는 과정의 반대적인 과정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죠. 짠! 뭔가 굉장히 거대하고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좀 걸리적거리는 건 지우고 짠! 자, 일단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추울 때니까 저온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일단 어디로 가게 되나요? 간뇌의 시상하부로 이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이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간뇌의 시상하부니까 여기서 모든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춥구나. 이거를 대뇌가 아닌 이 간뇌에서 일단 이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간뇌가 지금 추우니까 우리가 이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구나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신경에 의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호르몬에 의해서 전달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라는 것을 하나 조절하기 위해서 신경도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호르몬도 작용해서 같이 협업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면 지금 춥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뭐예요? 체온이 상승하는 거예요. 추워서 체온이 자꾸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 체온을 상승시키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 발산량,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감소시켜야 되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열의 발생량, 만들어내는 양은 증가시켜야 됩니다. 자, 요 두 가지 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체온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열 발산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감내시상하부에서 뭐 호르몬에 의한 경로도 있고 그 신경에 의한 경로로도 정보를 전달하지만 교감신경에 의해서 전달되는 경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자, 신경으로부터 전달이 돼서 이 감내도 우리 연합 뉴런들로 이루어진 신경계의 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일단 발산량을 조절하는 하나, 잇모근을 수축하고요.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자, 그럼 잇모근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잇모근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피부 표면이면요. 우리가 털이 이렇게 있잖아요. 털이 슉슉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 털이 그냥 평소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지만 이 털이 일어서 할 때도 있고 누울 때도 있고 이렇게 좀 조절이 되잖아요. 그게 왜 조절이 되냐? 바로 이 끝에 근육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뭐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무조건 근육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근육이 존재한다. 이 근육의 이름이 바로 잇모근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털을 일으켜 세우는 근육이다. 자,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잇모근이 이완해 있을 때는 털이 이렇게 누워 있죠. 근데 이 끝은 고정이 돼 있고 이 잇모근이 수축,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잇모근의 길이가 짧아지면 그 끝에 달려있는 털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잇모근이 수축하면 여기 털이 곤두서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털이 곤두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털이 곤두서는 게 도대체 열 발산량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보시면요. 이렇게 털이 누워있을 때는 이 사이사이에 갇혀있는 공기층이 이 정도만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단열 효과, 보온 효과를 일으켜낸다면 털이 이렇게 쓰면 조금 더 길게 그릴까요? 털이 이렇게 일어서게 되면 이 정도, 요 일어선 만큼의 공기층, 따뜻한 공기층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의 보온 효과, 보온 효과가 더 커진다.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이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잇모근이 수축하면 우리 발산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털이 많지 않아서 큰 효과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진화적으로 그런 잇모근이 수축하는 그런 작용은 남아 있어서 추우면 어떻게 돼요? 닭살이 돋게 되죠. 잇모근이 수축하면 그렇게 닭살이 돋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근처의 혈관이 수축해요. 여러분들이 추울 때는 일단 그 눈으로 보이는 그런 변화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피부가 창백해져요. 굉장히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지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피부 근처로 가는 그 혈액의 양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따뜻한 물을 한 컵 받아서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한 물을 받아서 창가에 둔다고 봅시다. 굉장히 추운 겨울철에 창가에 두면 이 물은 굉장히 금방 식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깥 차가운 쪽과 이 따뜻한 액체가 담긴 것이 차가운 쪽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면 빨리빨리 이 열이 빠져나가서 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가 빨리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뭔가로 감싸 놓던지 창가에서 좀 멀리 떨어뜨려서 놓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혈액이 굉장히 따뜻한데 그것을 이 차가운 피부, 여기 외부 공기와 닿고 있는 이 피부 쪽으로 많이 가도록 하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열이 발산돼서 식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일러를 안 쓰는 방에 잠그듯이 이 바깥쪽으로 가는 혈관을 이렇게 수축해서 그쪽으로 혈액량이 가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 중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주로 순환을 하도록 해서 피부 근처로 혈액량이 적게 가게 한다. 그래서 발산량을 줄인다. 이런 작용이 있는 거죠. 자, 이게 교감신경에 의해서 이렇게 발산량이 감소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 땀의 분비량이 억제돼요. 땀 분비가 억제됩니다. 우리가 땀이 분비되면 이렇게 체온을 낮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땀 분비를 억제하는 하나의 작용이 또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과정을 볼 건데요. 여기서도 교감신경에 의한 자극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교감신경이 어디를 자극하냐? 바로 부신, 속지를 자극합니다. 자, 부신은 어디에 위치하는 거예요? 부신? 위치 자체가 이렇게 콩팥이 있을 때, 콩팥 위에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털모자처럼 이렇게 달린 것이 부신인데요. 이 부신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면 부신이 속질과 겉질로 나뉘잖아요. 속질과 겉질. 그래서 우리가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뭐 있었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든지 당질 코르티코이드나 아니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속질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에피네프린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나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는 뭐에 의해서 조절이 되냐면 이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ACTH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이 분비가 조절이 됩니다. 이 겉질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데 이 속질에서 나오는 것은 뭐에 의해서 조절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부신 겉질과 속질의 기원이 다른 거예요. 겉질 부분은 이렇게 내분비 세포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속질 같은 경우는 그 유래가 신경세포에서 유래가 되기 때문에 신경조직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교감신경의 작용을 받아서 이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조절이 된다 하는 거를 좀 심화 내용이지만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부신 속질이 자극이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에피네프린은 간이나 근육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돼요. 그럼 그 물질 대사 중에서도 세포 호흡이 촉진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하나의 경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피네프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또 하나의 호르몬이 티록신인데요. 우리가 티록신의 분비 조절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음성 피드백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과정 한번 되짚어 보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뭐였죠? 이름이 플레임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바로 TSH라는 호르몬을 릴리징, 방출하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은 뇌하수체 전엽을 이렇게 이래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은 또 이 신호를 받아서 TSH라는 이 호르몬을 많이 만들게 되고 이 호르몬의 역할은 역시 갑상샘을 이렇게 하고 채찍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호르몬들의 자극에 의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많이 만들게 되고 이 티록신은 에피네프린과 같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발산량을 감소시키고 발생량을 증가시켜서 체온이 상승하는 이 과정,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추울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조절 과정이었고요. 이제는 더울 때를 볼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요거의 반대가 촉진됐던 게 억제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더울 때의 조절이다. 역시 이 고온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간내 시상하부로 전달이 되면 이 시상하부가 어떻게 해요? 교감신경의 작용을 완화합니다.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잇모근이 수축되고 피부근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완화되면 잇모근은 이완되고요. 피부 근처 혈관은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 발산량이 증가해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하강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경로는 뭐예요? 바로 이 티록신이 굉장히 물질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열 발생량이 증가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물질 대사를 억제해서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도 감소, 얘도 감소, 얘도 감소해야 결과적으로 발생량 감소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체온이 하강되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이다. 요거는 앞에 것과 비교해서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전체 과정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면 체온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앞에서도 체온이 너무 이 결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 다 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또 적절한 수준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 하는 거 거기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 체온의 조절이었고 그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체온 조절이 일어날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빈칸을 채우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추울 때와 더울 때 잇모근은 어떻게 돼요? 잇모근은 추울 때는 수축해서 그렇죠. 수축해서 이 털이 서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축이 일어난다. 자, 더울 때는요? 그렇죠. 이완이 일어나겠죠. 이완. 자, 그 다음에 피부 근처의 혈관은 추울 때 어떻게 돼요? 그 근처로 혈액이 많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식으니까. 그래서 수축해서 그쪽으로 혈액이 많이 가지 않도록 이제 조치를 하는 거고요. 더울 때는 우리가 얼굴 색깔이 어떻게 돼요? 빨개지죠. 그쪽으로 혈액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발산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혈관이 확장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울 때는 확장된다. 자, 그다음에 땀 분비. 추울 때는 땀 분비가 억제돼야 되고요. 억제. 더울 때는 땀 분비가 촉진돼야 되죠. 자, 땀이 많이 나면 왜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땀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그죠? 기화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체온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오면 이제 체온이 빨리 내려가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사량은, 물질 대사는 추울 때 굉장히, 그렇죠, 증가하겠죠, 증가. 대사 결과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울 때는 대사량이 감소한다. 자, 근육은 무슨 소리가요? 근육. 추울 때는 근육이 골격근이 떨려요. 이건 체성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근육이 떨림으로써 거기서 강제로 열을 생산해내게 되는 거죠. 그런 작용도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떨림, shake it. 그 다음에 더울 때는 이런 작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체온 조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삼투압 조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삼투압. 자, 이 그림을 좀 이따 볼 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하고, 이쪽에서 대략의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삼투압 조절의 과정. 자, 삼투압. 우리가 농도, 체액의 농도와 같은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체액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무기 염류의 양에 따라서 농도가 조절이 되는데, 그 무기 염류의 이제 농도가 전체 다 합쳤을 때 약 0.9% NaCl 용액과 비슷한 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9% 소금물과 비슷한 체액의 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뭐 그 링겔을 맞거나 아니면 뭐 그 렌즈를 넣게 되는 그 생리식염수 있잖아요. 생리식염수의 농도가 0.9% 소금물이죠. 그래서 우리 체액의 농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액체를 생리식염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투압이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에 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요거를 일정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조절 방법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내의 무기 염류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 양을 조절하는 방법. 그러면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절이 되는가를 알아봐야겠죠. 그럼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이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 H로 쓸게요. 항이뇨 호르몬. 우리가 이거를 알파벳으로는 ADH라고 합니다. ADH. 항이뇨 호르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ADH, 항이뇨 호르몬,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두 가지 호르몬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는 항이뇨 호르몬, 하나는 옥시토신. 이 두 가지만 그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는, 생성은 아니고요, 분비가 되는 그런 호르몬이다. 자, 그 다음에 체내 무기 염류량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은 우리가 앞서서 한번 소개를 한 바가 있지만, 아까 부신 선생님이 그렸는데, 부신의 겉질에서 나오는 것 중에 뭔가 무기 염류랑 관련된 이름이 있는, 그렇죠, 아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너무 길잖아요. 얘의 다른 이름이 알도스테론이에요. 알도스테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알도스테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소개를 할 건데, 이렇게 나왔을 때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도스테론. 그런데 요 항이뇨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초점을 맞출 거고요. 이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무기 염류량이 조절되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이 무기 염류가 이렇게 재흡수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때 물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삼투압을 크게 변화시키는 효과는 없어요. 혈액량이라든지 혈압을 변화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삼투압과는 크게 그렇게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 체내 수분량 조절에 의해서 삼투압의 조절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아까 부신에서 겉에서 나오는 호르몬, 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었잖아요. 그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이름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코르티코이드라는 얘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트를 어디다 입냐? 코트는 겉에다 입죠. 그래서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코르티코이드, 이렇게 또 암기를 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이뇨 호르몬은 체내 수분량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같이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짠, 요 그림이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항상성 조절의 중추인 시상하부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시상하부에서 이렇게 달려있는, 요렇게 나와 있는 것을 뇌하수체라고 하죠. 근데 이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으로 나뉘는데, 이 후엽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항이뇨 호르몬 ADH와 그 다음에 옥시토신 두 종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DH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냐? 바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요. 자, 이 항이뇨 호르몬은 ADH는 그 우리 콩팥에서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분이 재흡수된다는 얘기는 밖으로 오줌으로 나갈 뻔했던 애들이 다시 혈액으로 들어오는 작용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ADH를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문지기다.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그런 문지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ADH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키는 문지기가 많으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러면 오줌의 양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고 몸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많아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체내에 수분량이 부족한 때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땀을 너무 과하게 많이 흘렸다든지 그렇죠. 그런 물을 많이 마시지 못했다든지 체내 수분량이 부족해져서 삼투압이 올라가는 수분량이 부족하면 삼투압은 올라가죠.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되냐? 바로 이 항인효 호르몬, 문지기가 많이 나와서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콩팥에서 수분이 많이 재흡수가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의 농도가 이렇게 진했는데 물이 다시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농도가 내려가는, 삼투압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삼투압이 높을 때 삼투압을 낮추는 그런 작용이고요. 만약에 체내 수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농도가 연해졌다는 얘기고 삼투압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문지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지기 너는 좀 쉬어 나오지 마 하고 문지기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물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분 재흡수가 감소하면 밖으로 오줌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내의 삼투압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체내에 있는 이 삼투압은 감소하고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줌은 어떻게 되느냐. 수분의 재흡수가 증가되면 굉장히 진한 소량의 오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진하고 소량 오줌.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표현해요? 망고 주스라고 표현하죠. 망고 주스. 망고 주스가 나온다. 이럴 때는 ADH가 많이 나오면 망고 주스가 나오고요. 만약에 ADH의 양이 줄어들면 연한 다량의 오줌이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 표현으로는 레모네이드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 수분량의 조절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알도스테론이 어떻게 그 무기염류의 그 농도를 조절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무기염류 중에서도 나트륨 이온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나트륨 이온. 자, 여기 보시면 부신 겉질이죠. 이번에 코트,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니까 겉질이 관여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알도스테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알도스테론의 역할도 정리를 좀 해보면 알도스테론은 아까 걔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콩팥에서 얘도 재흡수를 촉진하는데 대상이 좀 다른 거죠. 콩팥에서 누구?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그래서 ADH와 알도스테론이 둘 다 콩팥에서 재흡수를 촉진하는데 그 대상만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트륨 이온이 혈액에 부족할 때 그러면 많이 나가면 안 되겠죠. 오줌으로.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하고요. 그 결과 나트륨의 재흡수가 증가해요. 그래서 혈액 내에 나트륨의 양이 증가하는 그런 과정. 굉장히 간단하죠. 만약에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내버려둬야겠죠. 그러니까 막는 역할을 하는 애가 이제 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 혈액의 나트륨 이온의 양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물도 같이 예를 들어 나트륨이 재흡수될 때는 물도 같이 들어오니까 전체적인 삼투압의 변화는 크게 없고 혈액의 양이 이제 증가하고 또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삼투압 조절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이제 다음 페이지. 우리가 여기 보시면 혈중에 칼슘 이온 농도도 조절해야 된다. 174페이지에 있는 더 알아보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혈중에 있는 뭐의 농도 조절은 공부를 했냐면 혈당량, 그렇죠?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의 양이 일정해야 된다. 요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혈중에 들어있는 칼슘 이온의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너무 떨어졌을 때, 너무 높아졌을 때 어떤 호르몬들이 관여를 하느냐, 그거를 여기서 이제 추가 정보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 교육 과정에서 이거를 뭐 정식으로 다루진 않고요. 이 교과서라든지 교재에 따라서 좀 다르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칼슘 이온 농도에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 두 가지,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이 있는데요. 이 파라토르몬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 부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갑상샘, 파라토르몬. 그 다음에 갑상샘, 이 나비넥타이, 큰 나비넥타이 쪽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중요하게 다뤄졌을 때는
칼시토닌은 4글자니까 갑상샘 3글자, 파라토르몬은 5글자니까 부갑상샘 4글자. 뭐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자, 일단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리를 좀 해야겠죠. 이 칼시토닌은 혈중의 칼슘 이온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요. 낮추는 역할, 칼시토닌. 그다음에 파라토르몬은 혈중의 칼슘 이온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높이는 역할을 하고 낮추는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가 너무 낮아졌어요.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정보를 통해서 부갑상샘이 이렇게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면 파라토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몸 전체에 있는 칼슘 이온의 양이 궁금한 게 아니고 혈액 속에만 일정한 양이 있으면 돼요. 근데 이 혈액 속에 있는 양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데서 이 칼슘을 조달해 오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뼈에서 칼슘이 많이 이제 저장돼 있는데 이 뼈에서 칼슘을 방출하도록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할 수 있냐면 파내는 호르몬이에요. 뼈에서 파내서 혈액으로 가지고 나오니까 이 칼슘 이온의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뼈에서 방출하도록 또는 칼슘 이온이 이 콩팥으로 나가지 못하게, 오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재흡수를 촉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장에서 많이 흡수하도록 칼슘 이온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파라토르몬이 정상 범위의 칼슘 이온 농도를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혈중의 칼슘 이온 농도가 너무 높다면 칼시토닌의 분비가 促진됩니다. 얘는 반대죠. 얘는 파내서 혈액 속에 많게 하는 거고 얘는 다시 집어넣어주는,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뼈에서 방출되는 것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칼슘 이온이 괜히 콩팥에서 재흡수되면 의미가 없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재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해서 또 정상 범위로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이 이 같은 기관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이런 작용을 바로 길항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이 길항적으로 작용해서 칼슘 이온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을 여기 X축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요. 파라토르몬은 어떻게 돼요? 파라토르몬의 농도는 점점 감소하죠. 왜? 이 파라토르몬은 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데 얘가 나올 필요가 없죠. 점점 감소하고요. 반대로 칼시토닌은 농도가 증가됐을 때 그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칼시토닌의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런 명칭을 지웠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호르몬이 이 그래프를 각각의 그래프를 의미하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네.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74쪽에 있는 내용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에 여기에서 그림은 없고요. 거기 보면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나눴는데 바로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 그리고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는 그런 진정제, 그 다음 3번째 환각제, 이렇게 3개로 나눴는데요. 사실 환각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흥분시키는 약물과 그다음에 억제시키는 약물 이렇게 크게만 구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흥분시킨다는 얘기는 뭔가 과하게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그런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이용을 하면 좀 졸리거나 좀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 요거를 마셔서 카페인 같은 것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흥분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건 좋은데 이게 과하게 이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이게 중독성이 있고 또 우리 몸의 균형을 깨트리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진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잘 이용하면 너무 이렇게 과하게 흥분이 되어 있을 때 좀 다운시켜주는, 그죠? 좀 이렇게 안정을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마취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약물 역시 그런 중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잖아요. 이것도 이런 약물에 속한다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75쪽에 있는 요 탐구활동의 내용 잠깐 볼게요. 이것도 별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의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체온이라든지 심장 박동이 항상 일정하게,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항상 일정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심장 박동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의 분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정한 항상성, 체온이나 혈당량 같은 것들이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 과정에 임하는 애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 벌려, 높이 뛰기 30회 하고 나서 체온이나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봤더니 상승하더라. 그리고 나서 시간이 2분마다 간격을 두고 이렇게 측정해보면 이제 점점 다시 떨어지더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일단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발산되는, 그죠? 밖으로 방출되는 양을 늘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잇모근은 이완해서 이렇게 털이 눕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피부 쪽으로 가는 혈관은 확장돼서 이렇게 혈액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하고, 이런 식의 작용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를 여기서 다루고 있으니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신 기초 문제 5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거기 보시면 1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내분비샘에서 합성된 후에 혈관으로 분비돼요. 혈관으로 분비되어서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것, 이게 바로 호르몬의 특성이냐, OX로 이렇게 답하라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면 내분비샘에서 확산되고 혈관으로 분비돼서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게 내분비되는 호르몬이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맞죠? 정확한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분비샘이 아니고 반대에 되는 의미는 뭐가 있어요? 바로 외분비샘이 있죠. 외분비샘. 그런 것들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몸 표면이라든지 몸 밖이라든지 아니면 내장기관 쪽으로 뭔가를 분비하는 그런 그 세포들로 이루어진 것을 외분비샘이라고 했었고,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차이는 여기서 보면 내분비샘은 혈관으로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외분비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분비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따로 마련된 길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내분비샘이면서 동시에 외분비샘인 것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화효소 같은 것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드는, 그렇죠? 이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라는 기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소화효소 중에서도 우리가 지방,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모두 분해하는 효소가 한꺼번에 나오는 건 이자에서 나오는 소화액밖에 없어요. 이자액. 거기서만 이 세 가지 효소가 세 가지 그 영양분이 모두 소화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호르몬까지 만드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이 이자 췌장암으로 이렇게 발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그 이자의 이상은 우리가 큰 굉장히 그 고통을 낳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적기관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표적기관. 그렇죠. 우리가 이 호르몬 같은 경우에 혈관으로 분비되어 온몸을 돌아다니지만 온몸 전체에 있는 모든 세포에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에서만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 저번에 정리를 했었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량은 무슨 적다는 얘기죠. 소량. 자,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며 결핍증이나 과다증은 없다. 자,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뒤에가 잘못됐죠. 그래서 일단은 X가 답이 되겠고요. 결핍증이나 과다증이 있다 그랬죠. 굉장히 적은 양, 그 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거나 많으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핍증으로는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왔을 때 이제 키가 많이 자라지 않고 그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고, 과다증은 반대로 거인증 같은 것들,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 들 수가 있겠죠. 결핍증, 과다증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척추동물의 경우, 척추동물, 우리 척추동물인가요? 그렇죠. 또 척추동물 뭐 있어요? 물고기도 척추동물이에요. 가운데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범주가 넓습니다. 생각보다. 척추동물의 경우 호르몬을 다른 종에게 주사하더라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 다른 종.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거 바로 척추동물끼리는 종특이성이 없다. 종특이성이 없다. 그래서 이 항체가 생긴다는 얘기는
남의 것을 내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내 몸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특이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거는 요 보기에 있는 것들을 자, 여기 해당하는 것들에 맞춰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를 하나씩 보시면 혈당량, 피드백 조절, 내분비샘, 부신, 외분비샘, 이자. 이렇게 디귿과 미음이 반대되는 의미로 좀 묶어볼 수가 있겠고, 부신과 이자는 뭐예요? 바로 이 내분비샘에 해당하는 이런 사례들. 사실 이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외분비샘에도 속하고 내분비샘에도 속하는 그런 사례고, 그 다음에 이 피드백 조절은 실제로 항상성을 조절하는 두 가지 원리 중에 한 가지였고, 이 혈당량은 이 항상성 조절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혈당량을 조절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호르몬을 합성해서 혈관으로 분비하는 기관. 아까 배웠듯이, 그렇죠? 내분비샘을 의미하는 설명입니다. 내분비샘. 자, 두 번째. 어떤 원인에 의해서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다시 어떻게 원인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를 또 조절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었죠.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고요? 피드백이라고 한다. 피드백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피드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결과가 원인을 촉진하고 원인이 또 결과를 촉진하고 결과가 또 원인을 촉진하고 계속 촉진해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양성 피드백.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만 촉진했다. 양성 피드백.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무슨 피드백이? 음성 피드백이 작용을 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인이 결과를 낳았어요. 근데 이 결과가 너무 많아진 경우에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것. 그래서 결과가 일정한 수준이 되도록 맞춰주는 것이 이 피드백 조절 중에서도 음성 피드백 조절이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주로 항상성이 조절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혈액에 포함된 포도당의 양이다. 답이 나왔네요. 이게 뭐라 그래요? 혈당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혈액에 포함된 포도당의 양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는 100ml에 100mg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 0.1% 정도의 농도로 유지가 항상 되는 거죠. 너무 적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의 콩팥 윗부분에 콩팥이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선생님 그림 그렸는데 이렇게 모자처럼 달린 부분, 그런 내분비샘이에요. 그래서 속질 안쪽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고 그다음에 바깥쪽에서는 코르티코이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코트는 밖에 입으니까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것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이 부신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예요? 리을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 여기 답에서 외분비샘은 나오지가 않았죠. 그렇죠? 이자도 안 나왔죠? 이자도 안 나오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내용을 보시면 딱 표만 봐도 무슨 내용일지 짐작이 되죠. 발문이 없더라도 바로 신경계와 호르몬을 비교를 해라. 그런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신경계랑 호르몬을 비교를 하는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함께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협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속성이 다르더라. 서로의 뭔가 그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상호적인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틀린 게 무엇일까? 잘못 나온 게.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달 속도를 물어봤어요. 신경계는 빠름, 그렇죠? 빠르죠. 그리고 호르몬은 그에 비하면 비교적 느립니다. 맞죠? 그래서 1번은 답에서 제외가 되고요. 두 번째, 작용 범위. 신경계는 좁고 호르몬은 넓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죠. 왜? 신경계는 이렇게 선으로 도선에 해당하는 그런 뉴런이 딱 닿아 있는 부분에만 작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온몸 전체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물론 표적 기관이나 표적 세포에만 작용을 하지만 그 작용하는 범위 자체는 넓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효과의 지속성. 효과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느냐 두 개를 비교했는데 신경계가 더 빨리 사라진다 그랬고 호르몬은 오래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우리가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됐다가도 금세 또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하거나 다시 흡수해야 다음 신호에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사라지는데 호르몬은 아무래도 혈액을 통해서 오래오래 이제 돌다 보니까 그것을 빨리 없애기가 어렵죠.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전달 매체인데요. 신경계는 혈액이고 호르몬은 뉴런인가요? 요게 이상하죠? 요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가 뉴런을 전달 매체로 삼고 호르몬은 혈액을 전달 매체로 삼는다. 답은 일단 4번이 되겠고요. 5번 볼게요. 특징. 신경계는 일정한 방향으로 자극이 전달된다. 자, 전도에는 방향성이 없죠. 양방향으로 다 이동이 되는데 전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상 말단에서 뭐가 나와야지만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세포, 뉴런에 이렇게 그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건데 여기 항상 이 축상 말단에만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하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는 그런 신호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달에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호르몬은 표적 기관에만 작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 각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4개는 맞는 답이라는 얘기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호르몬의 분비는 주로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그렇죠. 어떤 호르몬의 분비량,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다시 원인을 억제해서 또 결과가 이제 적어지게 만드는 이런 주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니까 맞는 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거나 결핍되면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성장 호르몬을 얘기를 들었지만 이 갑상샘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티록신의 분비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많거나 적으면 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갑상샘 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2번도 맞는 답이 되겠고요. 3번.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그렇죠. 우리 굉장히 많은 내분비 샘 자체가 일단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종류의 호르몬이 항상성 유지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되어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 요거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맞는 답이구나. 자, 5번 볼게요. 그러면 답은 5번이겠네. 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중 호르몬의 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요게 바로 아니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옳지 않은 거죠. 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혈당량, 체온, 그 다음에 삼투압 이런 것들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신경계의 작용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의 작용, 그 각각은 그때그때 수준에 맞춰서 달리 나와야 그래야 이런 항상성 유지되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의 농도는 상태에 따라서 달리 나오고 그 결과 항상성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헷갈리지 말아라. 우리 항상성 유지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일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 중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아닌 것은 자, 그러면 나머지 4개는 혈당량 조절에 관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1번 항이뇨 호르몬. 답이 바로 나왔네요. 자, 이게 답이죠. 항이뇨 호르몬은 다른 말로 우리가 ADH, 줄여서 ADH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하는 거였어요? 바로 삼투압 조절하는 거죠. 삼투압 조절하는데 삼투압 조절, 만약에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삼투압이 어떻게 올라가요, 내려가요? 삼투압이 낮아지는. 왜? 너무 농도가 높아졌을 때 물을 확보해서 삼투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DH,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혈당량 조절에 관여를 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혈당량 낮추는 역할을 하죠.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과 당질 코르티코이는 모두 혈당량이 낮아졌을 때 높이는 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다 하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들 다 꼼꼼히 복습하세요. 이 부분들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꼼꼼히 복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문제풀이 강의, 다음 강의 꼭 들어오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오늘 했던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